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 법률 대리인 예. 박주민 변호사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지요. 네. 사실 당일 팟짱에 출연을 하셨는데 예. 출연하셔서 해양수산부 상급 공무원이 보수단체에 동원해가지고 예. 세월호 유가족들 고발하도록 만들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만 잔뜩 얘기를 하시고 본인의 출마 얘기는 오후 2시이기 때문에요.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생방송 중에 제가 엠바고를 지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취재원과의 엠바고를 성실히 지키는 팟짱. 드디어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9일 만에 팟짱에 다시 나오셨는데요. 25일 우리 못다한 얘기 다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랐는데 어떠셨겠어요. 네. 예. 그리고 정치인 제가 알고 있던 인권 변호사 박주민에서 정치인 박주민으로 변하면 뭐가 달라질까 정말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뵈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가방도 그대로. 이발도 하고 얼굴도 좀 하얘졌다고 많은 그래요? 분들이. 예. 헤어스타일도 그대로. 헤어스타일은 머리를 좀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별 차이가 없어요. 머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헤어스타일 바꿔라?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모발 이식을 좀 해라. 이거 갖고 안 된다. 김태희 효과라는 게 있다. 김태희 효과? 예, 좀 그게 뭐예요? 이뻐야 조금이라도 좀 이뻐야 아하. 정이 가고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모발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부분가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아이고 정봉주 의원이 풍성교. 네, 그 약은 예전에 제가 좀 받았었는데. 네. 효과 없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아직 아이가 없는데 아하. 아이를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그러면 어떤, 안 되죠. 예, 호르몬 계통의 약은 좀. 예. 그렇군요. 아픔이 많으세요. 특히 외모를 둘러싼 아픔. 예. 그 아픔은 저도 잘 알아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팟짱 진행을 하는데 박 변호사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댓글을 막 올리시는 거예요. 네. 큰일 났다. 세월호 법률 대리인 하던 박주민이라는 변호사가 정치 입문한 것 같은데 저 양반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네. 누군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네. 어제 저희 김상곤 영입위원장 나와서 인터뷰했는데 그분께도 박주민을 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그 콘서트가 있어요. 전국돌아다니면서 거기 가면 신기한 게 다른 분들은 막 박수를 치고 와와 이 정도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는데 네. 저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박주민, 네, 박주민. 힘내라 이렇게 박주민 힘내라 이렇게.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몸둘 바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불쌍해 보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불쌍해 보이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는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날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날 저희가 이제 그 3급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의 만행에 대해서 그분의 작태에 대해서 저희가 막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제 머릿속은 온통 박주민 변호사 걱정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인터뷰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사실 그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결례를 범했는데요. 그만큼 박주민 변호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렸다. 많아요. 저 양반 어떡하냐, 큰일 났다, 뭐 알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심지어 전화하셔서 막 화도 내고 그러세요. 그래요? 누가 전화해서 화를 내요? 이 성함을 밝혀도 되나요? 네, 밝혀도 돼요, 밝혀도 돼요.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유 왜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고 걱정하시고 내가 걱정돼서 지금 막 잠이 안 온다 막 이러면서 막 한인석 교수님도 막 페이스북에 직접 글도 쓰시고 문자도 보내셔가지고
나한테 미리만 말했으면 네. 틀림없이 말렸을 거라고 네. 막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한인섭 교수님은 원래 그 학교 다니실 때 학교 제가 다닐 때 네. 수업을 하나 들었었고요. 근데 그거 이후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연락이 없었는데 일반 교통 방해에 대한 헌법 소원할 때 네. 저희한테 좀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익인권법 관련된 수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맡아서 했었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네. 공개 변론을 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원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된다는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참고인으로 저희가 모셔가지고 그렇군요. 예,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한인석 교수님의 견해를 좀 듣는 자리를 가졌었어요. 그렇군요. 예. 여러분 이분이요 대원 외고 그리고 서울법대 네.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맨날 놀리잖아요. 비주얼은 저기 어디 해남 해남 분들이 기분 그 나빠지니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그 깡촌 출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정봉주 의원이 가끔 골려 먹고 그랬었는데요. 드디어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출마 선언하고 지금 한 10일, 10일 정도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은 뭐 초반에는 굉장히 막막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한테 뭘 하라고 얘기를 특별히 해주시는 분들도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당 바깥에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숙제를 시키셨어요. 숙제? 네. 어떤 숙제요? 네 핸드폰에 있는 그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문자부터 보내기 시작해라. 그리고 뭐 누굴 좀 만나봐라. 누구한테 전화 좀 걸어봐라. 그래서 그 숙제 이제 따라가면서 좀 몇 가지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그 더불어 콘서트라고 최근에 이제 영입된 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강연도 하고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2번 참석을 했고요. 네. 오늘도 좀 마지막 행사인데요. 전주 좀 네네.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정말 인기가 짱이에요. 박주민이다. 대박. 박주민 크크크 생방송. 박주민 변 화이팅. 변은 변호사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오마이 영입 짱이다. 오마이가 영입한 건 아닌데. 하이모 잘 나와. 하이모 잘 나와. 이렇게 브랜드를 직접 거론하시면 안 돼요. 팟짱에 광고 안 하는 기업이에요. 도움받을 얼굴인데 도움을 주고 다니니. 지금 이분의 주장은 박 변호사님이 도움받을 얼굴인데 도움을 주고 다니셔가지고 그래요. 그렇다. 유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월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네요. 세월호 문제 해결 저한테 큰 몫이죠. 해야 될 일 중에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네가 세월호를 내세우는 순간 유리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월호를 잊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사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박 변호사님께 별칭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거리의 변호사. 아이고. 네. 노숙자보다 더 노숙자를 닮은 변호사. 실제로 노숙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 국회에서 주무시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국회에서 자고 청운동에서 자고 뭐. 그러니까요. 세월호 가족들하고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2년여 세월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오늘 나온 뉴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보여드려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하고 함께 여기서 현장을 지켜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 조응천 그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호 관련된 강연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입될지는 물론 몰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세월호 참사 당시 그 무렵에 그 박지만 대통령의 이제 동생분이시죠. 그렇죠. 박지만 남동생. 쪽하고 또 다른 쪽의 어떤 그런 충돌 중간 사이에 있었던 있었던 분이라고 추정이 되고
또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문건에 어떤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되는 것에 이제 관여를 했다라고 네.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이분이 제 기억에는 세월호 참사 전날 민정수석실인가요? 그쪽으로 불려가서 네. 정모라는 사람이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모라는 사람은 여기서 정윤회 씨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기사들을 쭉 보면서 네. 아니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럼 청와대 내부가 굉장한 권력 암투가 있었고 그래서 각자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다투는 시기가 아니었었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뭐 여객선이 가라앉고 있는데요.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대충 좀 우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인데 누가 밀려나느냐 이런 상황인데 내부 파워 게임 하느라. 그 정신이 좀 팔려 있었던 건 혹시 아닌가. 아하. 그래서 제대로 된 보고를 받는다거나 또 제대로 된 지시를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계속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조홍천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고.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입당을 하셨으니까 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풍부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냥 한낱 언론인 저널리스트에 불과합니다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찌됐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법한 자리에 있었던 조홍천 전 비서관 예. 그리고 청와대 밖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의 침몰의 원인 그리고 뭐 급변침이라는 데 실제로 그랬었는지 그리고 이 사고를 둘러싼 여러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박주민 변호사 두 분이 좀 시너지를 내면 20대 총선에서 20대 총선 이후 네. 4.13 총선이니까요. 예. 세월호 참사 진실을 알 수 있는 제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에 계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걸 아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좀 계기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이 손잡고 같이 좀 다니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여하튼 지금 그 예컨대 조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화나 분위기나 굉장히 낯설 겁니다. 그럼 굉장히 네. 경직된 동네에서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규격화돼 있고 이게 자유주의 노선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을 리버럴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좀 서로 소통하고 할지 그 사이에 어떤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을지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고민도 드는데요. 그건 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언제 한번 저희가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조홍천 전 비서관을 동시에 모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세월호 얘기를 본격 토론을 한번 해보는 자리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정말 인기가 많네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튼 기대는 많이 된다. 박주민 비례청원서라도 내야 되나요? 비례청원서를 내시겠다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인기가 있나? 박주민 짱 좋아요. 박주민 변호사님 힘내세요. 박주민 변호사 힘내세요. 아이고. 응원할게요. 세월호 끝까지 물어주세요. 좋아 좋아 뭐 이렇게. 네. 그렇군요. 사랑해요 박주민. 러브 막 어이구. 아이고.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 야, 박 변호사님 외모하고 다르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을 몰랐습니다. 네. 자, 주변에 만류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누가 제일 만류했습니까? 일단 저하고 같이 인권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만류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네. 하나는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네가 도전을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야, 너 가면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박내군 인권재단 사람, 그 상임이사장 이사 이런 분들은 내 이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네. 얘기하시고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많이 말리셨었는데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제가 진짜 좋은 자리로 가는 것만을 염두에 뒀다면 차라리 진짜 몇 년 뒤에 상황이 좀 더 좋아졌고 네. 제가 뭐 어떤 뭔가 명망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쌓은 상황에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지금 당장이 굉장히 위기이고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 약간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저항하게 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예. 네. 그 상황이 안 좋아서 도전을 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진단은 사실은 한 0.1% 네. 있지 않았을까 싶고 나머지 99.9%는 박주민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에 대한 걱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네. 시민사회가 워낙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시민운동 영역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박주민 변호사가 정말 충실히 잘 이행을 하시다가 정치로 가신다고 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야 뭐랄까 몸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 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했던 얘기기도 하는데요. 아마 선배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가족들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뭐 어머니 아버지 두 분 같은 경우에 항상 뭐 제가 하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것을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는 느낌만 받으시면 지지를 계속 해주셨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군대를 40개월짜리 그때 IMF라서 진짜 뭐 월급 받는 군 생활이 필요해가지고 시험 봐서 군대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이제 나이가 꽉 차서 이제 대기업은 그 당시 취업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뜻대로 이제 그 사실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군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니 군 생활을 40개월이나 하셨다고요? 장교로 갔었어요. 장교로요? 예. 예. 헌병을. 근데 그랬을 때도 초반에는 약간 말리셨어요. 너 공부 평생 대학 들어서 하나도 안 하던 놈이 지금 연령 제한도 있는데 1년 정도만 지나도 너 좋은 데는 못 가는데 차라리 사시하지 말고 회사 빨리 들어가라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신중하게 결정한 거다라고 하면서 제 고민의 경로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또 준비를 해보라고 하셨어. 또 그랬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집사람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정교조 상근 변호사예요. 네. 법이 잘못돼 있다 또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제 짝꿍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흔쾌했죠. 다만 이제 영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그 얘기는 했어요. 어떤 얘기요? 오빠가 이제 정치권 쪽에 갔다가 실패하면 네. 나중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 다시 하려고 해도 남들이 오빠를 진정하게 안 봐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은 오빠가 100을 하더라도 20도 사람들이 안 쳐줄 거고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겠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풍토를 잘 아니까요. 네, 분위기를 그렇죠.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내 진정성으로 충분히 또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뭐 자기는 모든 걱정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 짝꿍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저희 짝꿍은 저보다 더 훌륭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그렇게 뭐 깨끗하고 착하고 막 이렇게 사는 놈은 아닌데 아 그래요? 저희 짝꿍이 계속 제 뒤통수를 치죠. 제가 로펌 다닐 때도 로펌 다니면서 활동하는 걸 보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펌 다니면서 활동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네. 제대로 활동할 거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집안 안에 그렇게 야당이 한 명씩 있어야 돼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뭐 제가 조금만 이렇게 말 실수하고 딱 그러면 어따 대고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면 제가 네. 이제 바로 그렇군요. 꼬리 내립니다. 네. 정교조 상근 변호사가 부인이시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지점인데 네. 지금 뭐 인양 문제도 그렇고 진실 규명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문제가 지금 꼬여 있고 뒤틀려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죠. 사실 이 문제가 박 변호사님이 정치로 가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주변의 관측인데 실제로 그런가요? 사실은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이 이제 지금 세월호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리고 또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아시겠지만 그 특조위 같은 경우에는 그
DH 즉 청와대에 대한 조사 결정을 한 이후로 네. 예산 확정이나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일체 중단이 됐어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그래서 활동을 종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네. 근데 정작 세월호는 7월이 돼야 인양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특조위는 배 한 번 못 보고 해산을 하게 되는 예, 겁니까? 활동을 종료해야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추모공 같은 경우도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아직도 한데 모여 있지도 못하고요. 네. 모이기 위해서 삽 한 번 못 떴습니다. 그리고 삽 한 번 못 떴. 예, 그리고 정부가 트라우마 센터나 이런 것들 그 세월호 가족분들만을 위한 공간도 아니거든요. 네. 트라우마를 겪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서 거의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중첩되어 있고 네. 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다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세월호도 인양이 된 뒤에 네. 이 선체를 어떻게 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네.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걱정하세요. 인양 뒤에 한 2, 3개월 조사한 뒤에 다 해체해버린 거 아니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급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 이런 것도 좀 있으셨습니까? 사실 시민운동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시민운동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었다면 정치에 도전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일 중에 대부분이 이제 국민이라든지 시민들이 정치라든지 권력을 쉽게 감시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들이거든요. 네. 그런 게 갖춰져 있었으면 사실 굳이 정치 안 해도 시민과 국민으로서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고 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될 수 있었겠죠. 근데 가족분들도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니까 네. 그 가족 임원분 중에 한 분이 그때 이제 고민할 무렵에 소주를 같이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변호사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지금 거보다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다 이게 다다. 네가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하겠냐 변호사로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네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절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 가족분들 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 말씀도 제가 고민하고 결정하는데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시민운동의 영의 한계 그리고 사실 결국에는 정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요. 예, 정치가 조금만 더 그렇죠. 힘을 내서 역량을 발휘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지경으로 살진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제도와 법을 이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국민들이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지경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사실 국민들이 정치인만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계신 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국민들이 편안한 것인데 지금 계속 꼬여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입당 선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라고 네. 강조를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긴 하셨어요? 정치에 관심이 많았죠. 뭐 제가 정치를 한다는 관심이 아니라 네. 사실 뭐 밀양에 계신 이계삼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고 네. 많은 시민단체나 인권 단체 활동가분들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그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도와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네,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저쪽에다가 뭔가 그 정치를 한다는 소위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 우리의 어떤 감정을 좀 이해해 주십사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게 네. 아시겠지만 제가 국회 처마 밑에 3개월 이상 있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누구보다 국회에서 오래 살았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예, 사상 초유의 국회 농성을 어떻게 한 건데 정말 국회의원들 그동안 많이 그 사이에 많이 만났는데 이게 참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느낌?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극복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저 따위 인간이 국회의원이야?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와 뻔한 거짓말 이런 말들 술술술 하실 때 네. 너무나 자명한데 그 너무나 거짓말을 자명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않게 하실 때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분들이 네. 분명히 국민인데 네. 자기는 이분들은 대리를 안 하는 것처럼 기억나실 겁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이제 원내대표일 때 네. 협상할 때 그렇죠.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한테 위임을 받아왔냐. 그래서 그때 가족분들이 그럼 새누리당은 우리를 대리 안 하는 거냐, 대표 네. 안 하는 거냐, 너 우리는 국민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네. 굉장히 좀 웃기는 태도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변호사님이 정치하겠다고 결심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분이 그해 여름에 정말 네. 많은 생각을 했구나. 그 뜨거운 여름 세월호 가족들과 국회 농성을 길바닥에서 하면서 저분이 결심한 게 참 많구나. 많이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답했죠. 아니 화장실 한 번을 편하게 못 가게 하니까요. 그때 그랬었나요? 그때 이제 네.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마 밑에 이제 농성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 바로 의원들이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맞아요. 로텐도홀 쪽으로 네. 지나. 거기만 들어가면 로텐도홀 통로 바로 옆이 화장실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거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국회 경위들이.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뭐 들어가서 소란을 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최다 2명만 들어가서 화장실 쓰겠다. 1회 2인씩. 예, 1회 2인씩. 그런데 여기는 국회의원들만 다니는 곳이다. 너희들은 저기 매점에 있는 화장실 가라. 그래서 저희가 밤이건 낮이건 화장실을 가려면 저기 멀리 매점에 가서 화장실을 갔다 왔어야만 됐어요. 굉장히 서러웠죠. 분명히 우리가 국민이고, 우리가 쟤네들한테 권력을 위임해줬고, 쟤네들 우리를 섬겨야 되는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그 고혈압 환자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약을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약 못 들어오게 약을 했죠. 못 들어오게 네. 해가지고 국회 정문에서 막 사방팔방에서 네.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 예. 격한 현장을 겪었던 그해 2014년 봄과 여름을 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죠. 예. 굉장히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진행이 안 되네. 너무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큰일 네. 났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 조홍천님, 시너지로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혀주세요.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게 진정한 친구다. 헌병을 하셨어요. 헐. 박주민 안보의식은 철통 같다. 학사장교인가 보네요. 국가안보는 박주민. 국가안보가. 박 변호사님은 진정으로 볼 거임. 나도 저런 짝을 만나고 싶다. 아내분에 대한 칭찬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치 관두시면 사건 혹시 생기면 박주민 변호사님한테 사건 의뢰할게요. 아이고. 진짜 중에 진짜 변호사. 멋진 짝 만나셨네요. 나도 저분 팬이다. 오마이TV 짱이다. 박주민 변호사 자꾸 화면을 의식해요. 귀요미. 지금 막 폭풍 댓글이 박주민 변호사님 다선하시고요. 나중에 국회의장 하시면 딱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조홍천 하여튼 막 온갖 막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하시래요. 정말 그동안 진짜 시민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것이 이렇게 다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높은 문턱을 통해 국민을 거부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비판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협상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실제 그때부터 좀 정치의 뜻이 좀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구체적인 생각은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느꼈죠. 문제는 정말.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제가 전에도 뭐 입법 청원이라든지 네. 또 입법을 위해서 뭐 국회의원들과 공동 작업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이제 이계삼 선생님하고도 같이 했었던 그 갈등 조정이나 분쟁 예방 네. 관련된 어떤 이런
작업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집시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해본 적은 있는데 사실 좀 저희는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에 네. 그쳤었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의 의사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때보다 훨씬 더 밀착되게 그런 작업을 해봤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답답함을 정말 많이 느꼈죠. 정말 많이 느꼈고 그 과정에서 뭐 야당 의원들이나 여당 의원들에게 많이 화도 네. 내기도 하고 심지어 여당 의원 중에 어떤 분은 제가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네. 제가 있으면 얘기를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복도에 나가서 서 있은 적도 있습니다. 2시간 가깝게.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법률 모르겠습니다. 대리인인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분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5월 10며칠, 네, 16일인가 17일 날 청와대에서 네. 미팅할 때도 네. 변호사들이 1명 또는 2명 동석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가족분들이. 청와대에. 예, 왜냐하면 가족분들께서 그때 너무 경황도 없으시고 그렇죠. 또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가면 어려운 앞에 가면은 자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가족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변호사 1명 또는 2명 정도 배석을 해서 배석을 좀, 해서 우리 의견도 좀 정리를 예. 해주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질문 같은 거 좀 나오면 뭐 답변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래서 참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있네요. 참 예. 그렇군요. 참 이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절벽들이 네. 그 도처에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정치가 뭐 굉장히 많이 제도적 민주주의는 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오지 마 아니 이런 것이 그리고 가족분들만 들어오고 변호사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지한 대화의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박 변호사님 영입하고 나서 바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 영입한다더니 드디어 색깔을 드러냈다. 네. 결국 더불어민주당 좌빨 아니냐 이런 비판의 뜻을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네. 보수 언론이 이렇게 박 변호사님 영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언론들은 뭐 제가 해왔던 일들의 피상적인 부분만 보겠죠.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에 대한 이해가 없겠죠. 네. 단지 뭐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부나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겠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많은 다른 분들이 보수 언론들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네. 움츠러들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레디컬한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왼쪽에 있죠. 저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얘기한 뭐 그 정도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레디칼도 내용이 있는 레디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분들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과 권력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예,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빨간색 뭐 종북이라고 얘기하시면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그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게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 활동해 오신 걸 보면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밀양 송전탑 앞서 이제 이계삼 선생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세월호 이게 주로 우리 사회에서 좀 박해받는 사람들 민중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뭐 녹색당, 정의당 이런 진보 정당들이 있는데 왜 굳이 더불어민주당일까?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대한 중도주의, 중도 노선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네.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또 김종인 선대위 체제 들어서 또 박영선 선대위원, 비대위원 뭐 이런 분들이 중도 노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과연 칼라가 맞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금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먼저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네. 강정이나 밀양 또는 세월호 또는 쌍차 이런 분들이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서민들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아름답게 갖고 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해서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어딘가 막 숨겨져 있고 어딘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왔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서민분들을 위해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 좀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더민주당이 갖고 있는 중도 지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필요는 합니다. 네. 그러나 무분별한 외연 확장보다는 자신의 뿌리를 내릴 곳을 정확하게 짚고 거기에 뿌리를 튼튼히 내린 상황에서 줄기와 잎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뿌리까지 완전히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간다면 전 생명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회에서 그 필요성도 네. 결국 부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까? 네. 그리고 언제든 더 어려운 환경으로 나락에 떨어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경제나 정책이든 뭐 능력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중하고 집중하고 강화시키는 거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뭐든 뭔가 어떤 바꾸겠다, 개혁하겠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개혁의 주체로 인상이 각인이 안 돼요, 국민분들에게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뿌리를 확실히 내려서 개혁하는 사람으로도 확실히 인식이 되고, 네. 근데 능력도 있네. 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민주당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1의 원칙은 정체성이다. 네.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를 국민이 아주 확고하게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체성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뭐 일도 잘하네? 이런 평가를 받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덕성은 어떻게 보세요? 도덕성도 마찬가지죠. 뭔가 개혁을 하거나 심판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도덕성을 더 갖춰야 됩니다. 근데 좀 가슴 아픈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흠집만 있어도 네. 이 굉장한 공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공격하시는 건 또 저는 적절하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벌리기보다는 예. 같은 거, 예. 좋은 거, 긍정의 에너지. 오늘 뭐 조응천 전 비서관도 야당을 향해서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은 집단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진보가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작은 예. 차이를 벌리는 것은 사실 저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박주민 변호사 그러면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가장 인상적인 일은 바로 민중 총궐기 네. 대회를 합법 공간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2차 민중 2차 총궐기. 민중 총궐기. 네. 사람들 얼마나 쫄았습니까? 네. 예? 1차 민중 총궐기에서 백남기 어르신이 물대포에 맞아서 또 저희 오마이뉴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박정호 기자 네. 물대포에 맞아가지고 기자들도 많이 당했거든요. 저도 맞았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도 물대포 맞으시고 이런 그래놓고 경찰이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서 그 따님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1인 시위하고 계세요. 네. 백민주아 씨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총궐기 잡았는데 계속 정부가 금지 엄포를 통보했죠. 놨잖아요. 모이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순간 박 변호사님이 바로 5개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판정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평화의 공간,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자면 정치인이 못하는 역할을 인권 변호사가 해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운동의 영역에서 정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정치에서는 그만큼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때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굉장히 전 짜릿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정부가 이제 공안 정국으로 밀고 가려는데 한 카운터 펀치를 먹인 그렇죠.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뒤로는 그런 말을 못 하고 집회를 네. 금지 못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네네. 약간 제가 특이한 제 포지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이요? 시민단체와 정치권하고 두루두루 좀 친한. 아하.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과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된 그 당시엔 새정치민주연합의 네. 국회의원들 거의 전원의 탄원서를 받았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요. 예, 그게 보통 아마 변호사님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분이 없어서 네트워크가 없어서 그걸 맞아요. 못 하셨을 텐데 저는 한쪽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네. 정의당의 그 의원들하고 연락을 해서 탄원서를 다 내도록 만들어서 다 받았고요. 네.
또 한쪽으로는 종교단체나 교수단체들 가지고 또 얘기해서 또 탄원서를 또 다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제가 제출한 탄원서의 무게도 굉장하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국회의원들이 막 야당 하고. 국회의원들이 전원 탄원서를 내고 아하. 종교단체들 탄원서 내고 네. 교수들이 탄원서 내고 네. 하니까 예. 그거를 제가 이틀 만에 다 받아서 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죠. 진짜 요즘 소름 돋는 경험을 참 많이 하네요. 네. 그 연락을 할 수 있고 부탁을 네.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런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정치 영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 이런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싶어요. 아하.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데서도 선거제도를 바꾸었던 경험을 보면요. 네. 밖에 시민단체만 한 것도 아니고 음흠.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만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이게 연대를 계속 한 거예요. 솔리데리티. 예, 그 실망하지 않고 네.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고 스페인의 최근에 정치적인 변혁들도 보면 시민단체와 네, 그렇죠. 정당이 느슨하게 연대를 맺으면서 쭉 그렇습니다. 가거든요. 네. 약간 그런 가교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약간 뭐 그렇군요. 자만심일 수 있지만요. 예. 시민운동과 정치를 엮어내는 예. 네트워커의 예. 역할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 변호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뭐 제가 좀 남들이 저를 미워해도 좀 붙어 있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량한 네. 표정으로 이 선량한 인상으로 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거절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이씨 박주민 불쌍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에서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꾸면 대개의 경우는 정치인으로 살아요. 그래서 네. 정치 이력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꿈꾸기도 하고 앞서 나왔던 국회의장을 꿈꾸기도 하고 이렇게 권력 지향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사람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네? 더 뭐라고요? 더 그거보다 큰 훨씬 더 거라고요? 큰 겁니다. 예. 오.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정도보다는요. 네. 저는 사회와 역사를 좀 바꾸고 싶고 거기에 제가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장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진짜 좀 더 사회가 좀 나아지게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런 데서 제 아마 보람을 찾을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란 자리에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난 만족해. 내 통장에 뭐 몇십억 있어. 그러니까 난 만족해. 저는 그건 좀 행복이 아닌 것 같고요. 만족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내가 사회에 이 정도 공헌을 했어. 내가 이런 행복을 드렸어.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기쁨을 주는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막 정권의 포갑적인 분위기에서 그 서울시청 광장을 평화의 공간으로 확 만들어 버렸던 그럴 때 짜릿함을 느꼈던 장난 아니죠. 그런 그때 기분으로 너무 좋았죠. 예. 정치를 하겠다. 뭐 대통령 그까짓 거, 국회의원 그까짓 거. 뭐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 내 통장에 10억 쌓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박 변호사님 대통령 생각도 있으세요? 네? 물어봐 주세요. 지금은 차차기에. 지금 뭐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없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좀 살아서 어떻게 좀 네, 그런 박 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열혈 팬이 되겠습니다. 보배 엄마가 열혈 팬이 되겠대요. 예,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런 네.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니까 저도 좀 힘이 납니다. 네. 이런 응원을 받으시니까 기운이 팍팍 나시겠어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도 좀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런 사실을 좀 잘 예. 전달을 저희도 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조금 더 길게 모시고 싶었는데 지금 11시 30분에 법원에 가셔야 돼요. 검찰에 가셔야 됩니다. 돼요. 예. 그래서 고발장을 접수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센세이셔널 하더군요. 그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던 분들 중에 기소가 안 됐던 분들을 좀 다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완구 전 총리가 수사를 받았는데 네. 경향신문에서 했던 그 녹음 녹취, 네, 네. 그다음에 성완종 씨님이 메모? 이제 돌아가셨을 때 남겨놨던 메모가 네.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소 안 되신 분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가 안 됐는데 증거가 네. 생긴 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수사를 해줘라. 네.
라고 촉구하는 의미의 고발장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네. 오늘 그 고발 촉구하는 명단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번에 뭐 저하고 같이 영입이 된 오기영 변호사도 있고요. 박희성 전 판사님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미 이제 입당해 계셨던 백혜련 변호사나 정영훈 변호사, 네, 네, 금태섭 네. 변호사 같은 분들이 아, 같이 법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만들어서 몇 명이 이제 그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네. 부지런히 얘기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단톡방에서 결정된 거예요? 아, 요새 정치 재밌다. 단톡방에 야, 우리 이거 고발합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의견 모아서 오늘 고발장 내려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에서 정식으로 의사 결정을 좀 올리고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네. 야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재밌으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고발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네. 누락된 분들이 있죠. 홍문종 네, 의원, 맞습니다. 예.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있습니다. 김기춘 예.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요 고발장 낸 거 수사의 속도가 날 것 같고요. 네. 반대의 경우라면 우리 검찰이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스타일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 30분 정도 만나 뵀는데 요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이고, 아직도 예. 막 댓글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셋대 준마 응원하겠습니다. 후원도 하겠습니다. 후원도 하겠대요. 이야, 박주민 변호사님 너무 좋으시겠다. 네. 어디 계시든지 세월호 가족 잊지 마세요.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홍종학의 퓨어 경제, 한 주간의 경제 뉴스를 모두 모아서 정말 맑고 순수한 눈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저희가 한 주 쉬었어요. 네. 네. 왜 쉬었죠? 뭐 크게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번 주에 좀 더 풍성하게 다루려고 한 주 쉬었는데요. 그 방금 속보가 하나 떴어요. 네. 네. 굉장히 특이한 분을 모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 새로 영입되는 분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아, 그래요? 네. 십상시 파문의 주인공.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을 모셨어요. 지금 인재 영입 위원이시잖아요.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인재영입위원인데 네.
지금 조홍천 비서관이 영입된다는 사실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와. 정말 기띔도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한 보완이 요구가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증도 하고 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이 인재 영입위원한테도 지금 네. 이제 귀띔 없이 이렇게 뭐 이제 새로운 인재 영입위원회가 지난주에 출범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검증할 시간은 제대로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제 지금 짐작에는 네. 아마 그 이번 새로운 인재영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네.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이미 상당한 얘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범하기 이전에 아마 여러 가지 진행되던 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제 저희가 그 김상곤 인재영입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제 시점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사이,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 새로운 인재 영입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발표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직 박근혜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내신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실지 좀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이 이렇게 문란하게 된 핵심 중에 하나가 십상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네. 당시에 제기가 됐는데 그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한국의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네. 그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고요. 그와 같은 십상시에 따른 국정 문란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당이 제기할 수 있는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4.13 총선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정말 고비고비마다 어떤 또 새로운 변화가 국민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굉장히 자주 호소문을 발표하는 정부 같아요. 네.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이 국회가 저렇게 정부의 뜻을 거스르고 있으니 국민이 나서서 심판해달라라는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도 하셨고 또 황교안 총리도 했고 또 이번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나서서 이 쟁점 법안들 빨리 통과가 안 되면 큰일 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안 통과 여전히 이게 좀 질이 멸렬합니다. 청취자들께서 듣기에 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들 보시기에도 저 얘기를 도대체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야.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풀리지 않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새누리당 양보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선 유일호 부총리의 담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 유일호 부총리 얘기의 그 배경을 일단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제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죠. 수출이 18.5% 감소했다는 말이죠. 네. 1월 달서부터 이렇게 이제 급감했으니까 금년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4월에 총선이란 말이죠. 그럼 야당이 틀림없이 경제 파탄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죠. 어젠가 그젠가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경제 파탄에 야당 책임론을 지지하는 정부가 어딨냐 세상에. 그런 적이 있었느냐 선거가 다가왔는데 네. 그건 정말 들어보지 못한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경제는 어렵고 자기네가 경제를 살릴 재주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네. 거기에 이제 김빼기 작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빼기 작전을 해서 선제적으로 그 여당의 그 이제 새누리당의 정권 심판론, 새누리당 정권 심판론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김빼기 작전을 하겠다는 건데. 맑은 눈을 가지고 보면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야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 이제 어젠가 그제 또 이렇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네. 여기 논설위원들이 또 계속 그 칼럼을 쓰면서 야당 책임론을 또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칼럼들을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그 M&A를 엄청나게 해서 네. 새로운 첨단 기업을 M&A를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한국의 삼성과 현대를 한번 보자. 그러면 네. 삼성은 지금 면세점 하겠다고 지금 아우성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무슨 새로운 무슨 첨단 기업을 인수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현대는 지금 전기차 시장이 세계적으로 저렇게 경쟁이 치열해서 현대자동차는 대단히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네. 난데없이 강남에다 땅 투기를 지금 10조 원을 갖다가 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예. 이것이 야당 탓입니까? 아니 저기 롯데라고 하는 기업에서 형제간 싸움 벌리면서 경영이 엉망이 된 게 이게 야당 탓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설위원들 얘기가 이러니까 한국의 재벌들의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아니 그 규제가 있어서 지금 그럼 삼성이 지금 면세점 하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선이나 중앙의 논설위원들도 네네. 갑자기 그럴 듯한 얘기하다가 이제 끝에 가서 이게 야당 책임이다. 지금 정부도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권 심판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야당 책임이다. 네. 우리 맑은 눈으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를 납득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뻔히 아는 거잖아요.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그 우리 서민들의 지갑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네. 거죠. 그러면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줄 그런 법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법안들 중에 네. 자영업자를 살리는 법이 있느냐, 중소기업을 살리는 법이 있느냐, 네.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법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노동자들 해고시키는 법 이런 법들이니까 뻔하게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서민들 지갑이 비어있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 지갑을 더 그것마저 쥐어짜겠다. 그리고 쥐어짜서 없는 지갑마저 더 털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가득 차 있는 지금 네. 재벌의 금고를 어떻게 하면 더 채워줄까? 네. 이것이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인 거죠. 그리고서 지난 4년간 지금 그렇게 정책을 해왔는데 정권 심판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난데없이 이상한 얘기들 하고 있다. 네. 이것을 꿰뚫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앞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다는 세상에 자기들이 정권을 지금 4년 차 경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 권력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그런데 그 책임은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야당이 발목 잡고 국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법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그래서 야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을 못하고 있다. 일 좀 하게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유일호 장관의 취지도 이제 거기 방점이 좀 찍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통과를 시켜주면 결국 그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귀결되는 것인지 이게 국민들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변함없이 정부는 그 얘기만 계속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을 하고 있어서 한 번 더 다시 강조해서 좀 짧게 콤팩트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이런 거죠. 그건 이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보수신문의 그 논설위원들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경제 활성화 효과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들어줘라. 어차피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는데 네. 그냥 들어줘. 그리고 들어줘. 욕이나 먹지 마.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경제가 안 되면은 네. 여당 책임론을 물으면 되는데 예. 지금 그렇게 지금 법을 막고 앉아 있으니 그 야당이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야당을 굉장히 그 걱정해주는 그런 말.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속셈이 있는 거죠. 속셈. 그 법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벌들을 위한 법이고 네. 따라서 그냥 야당이 그거 통과시켜 줘라 한다는 얘기는 야 재벌들을 위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재벌들하고 맞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지금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박근혜 정부와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의 네. 이해가 재벌들의 이해하고 지금 맞아 떨어져 있단 말이죠. 아까 십상시 얘기도 했지만 네. 이 재벌과 십상시 그것이 청와대 새누리당 이렇게 네.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 네. 이것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생각할 때 가뜩이나 지금 그 부작용이 심각한데 네. 그것마저 또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네. 그 원샷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원샷법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에 정부 여당이 가져오는 그 법안에 완전히 그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하고 합병을 한다든가 혹은 그 일부를 떼내 가지고 매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는 주주들의 이해관계하고 부딪히니까 네. 그러면은 주식회사의 가장 최종적인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잖아요. 그렇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건너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20% 이상의 소액주주가 이의를 제기할 때만 네. 그것을 이제 못하게끔 네. 이렇게 원샷법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못하게. 있단 말이죠. 예.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아니 세상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을 그 의결 자체를 지금 건너뛰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주식회사의 기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러면 소액주주들의 지금 한국과 같이 재벌들이 지금 뭐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복잡하게 이 순환 출자해 가지고 총수가 뭐 2%밖에 안 되는 이걸 네.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8억 5천만 원. 네. 국내에 뭐 80여 개의 기업을 예.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네. 그 이익이 침해받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재벌 총수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상임위에서 네. 그런 독소 조항을 줄여서 그래서 20% 되는 거를 10%로 낮추고 네. 이렇게까지 온 것이죠. 네. 근데 원샷법의 같은 경우는 지금 더더군다나 웃기는 게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통과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독소 조항을 지금 충분히 뺐으니 그래도 아직 남았지만 네. 너희가 그렇게 하도 난리를 펴니 네. 이것이 뭐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건 뻔히 아는데 네. 이제 이를테면 재벌 총수들한테 몇천억 그냥 앵겨주는 거예요? 기증하는 거죠. 기증. 네. 그러니까 재벌 제도를 총수들- 통해서. 네. 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네. 이제 재벌 그 길을 총수들이 터주는 거네, 뭐 국회가. 이렇게 네. 되고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편법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재벌 총수 2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거 뭐 일반 소액주주들 피해도 좀 보고 그다음에 재벌 총수들이 이익을 보지만 경제에 그렇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서 그 정도라면 이제 독소 조항을 많이 뺐으니 그러면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본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문제가 그거 먼저 통과시켜 달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선거법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 아니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물귀신 작전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이런 적이 있었는지 이게 지금 희한한 정부 여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대표적인 게 대부업법입니다. 대부업법은 지금 최고이자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 연말로 지금 규제가 지금 없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것도 여야가 다 합의를 본 겁니다. 네. 그랬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대부업법 통과시켜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열려 있는 거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예산권은 정부 여당에 있고 법안권은
이 야당에게 있는데 법안마저도 지금 다 지금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가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대법법 같은 거 그리고 자본시장법 같은 거 이런 것들조차도 다 손을 대서 결국에는 기득권층을 더 옹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게 국민들이 참 동의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이제 한심한 게 여야가 합의를 해놓고 있고 네. 이 법에 지금 공백 상태거든요. 그러면 법의 공백 상태에서 대법법에 여당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만 신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법원에 쫓아다니면서 네. 니네 이거 법의 공백 상태를 악용하지 마라. 그래서 일부 대법원에서는 우리 그 법의 공백 상태 기간 동안 네. 예전의 규제 이율 하에 그냥 계속 대부를 하겠다. 네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뭐 서민들이 죽어 나가건 말건 그건 우리하고 관계 없다. 그리고서 한쪽에서 계속 야당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홍천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지금 저희 당에 오는 이유가 네. 지금 보수층 내에서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나라가 정말 완전히 결단 나는 거 아니냐, 완전히 정말 히틀러처럼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대구 경북의 정치권을 보면 지금 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 새누리당의 전직 부총리가 부총리 그만두자마자 네. 대구에 내려가서 자기 당 의원들을 지금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지금 문화혁명 수준으로 대통령이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조차 네. 너희들 뭐 했느냐. 그렇죠. 완전히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지금 그 국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야당 책임론으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조그만한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럼 이거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미 그런 선언이 오래전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거칠게 지금 대통령 그거 보셨어요? 네. 그 뉴스에 나오는데 무섭던데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주 그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자기 당의 전 원내대표를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상직도 그 산자부 장관 거기 그 개소식 후보 예비 후보 거기 가가지고는 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전직 장관들이 출마해서 당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의 잣대로만 그리고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정치인들만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오죽해야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SNS에 이런 걸 올리지 않았습니까? 헌법 1조를 인용을 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보면 공화당에서 항명파동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네. 중앙정보부에서 잡아가지고 공화당의 그 이제 70년대 네. 잡아가서 코수염 그야말로 코스형 네. 뽑고. 그 얘기하니까 아주 정난하네. 네.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대통령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만 안 할 뿐이지 지금 공개적으로 완전히 망신 주고 그다음에 비난하고 그 대통령 말을 안 따르면 그때는 중앙정보부가 나선 것이고 지금은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나서는 거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완전히 모든 게 다 70년대로 돌아가는 70년대 독재 시대 그야말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에 영부인하던 시기 네. 암울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경제 상황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경제도 70년대 후반에 석유 파동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 그때 부가가치세 올려가지고 서민들만 쥐어짰던 네. 그 사고방식. 그러니까 서민들은 나를 섬겨야 되는데 니들 뭐 이렇게 그 경제가 어렵다고 세금 좀 더 낸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사고방식이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이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다. 네. 여기에 지금 합리적인 보수분들이라고 하는 것도 다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위기감을 이런 느껴서 거죠.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 결단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제 저희 당으로 오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유일호 장관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각에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억측이고 괴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 사실 홍종학 의원께서 퓨어한 마음으로 경제를 보는 맑고 투명하고 순수한 눈으로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 그 부분을 그 독소 조항을 빼면 뭐 한번 그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해주셨어요. 유일호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요 점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너무 뻔뻔한 게 제가 계속 뻔뻔하다. 너무 이제 뻔뻔한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은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 그때 박근혜 대통령 3자 회담 때 네. 그때 김무성 대표가 아무것도 모르고 문재인 대표께서 그 의료 영리화가 있으니까 의료 부분만 빼면 우리는 언제든지 동의해 주겠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무성 대표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네 해서 그렇게 하자고 청와대 3자 회담에서 한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거 내가 보고받은 거하고 좀 다른데 이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에 이제 확답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네.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말을 바꾼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료 영리화만 빼면 동의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했다가 말을 바꾼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럼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속내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렇게 속내가 드러났으면은요. 네. 그러면 그거 빼고 가고 다음 단계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이제 야당이 분열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정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이 4월 달이고요. 그럼 자기들이 요번에 안 되면 다음번에 이겨서 그걸 가지고 다시 추진할 때 네. 훨씬 더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우리 야당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이런 법안들의 문제도 결국에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고 핸들링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죠. 지금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네. 선거운동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야당이 그 뭐 청년수당 이런 거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제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누리과정이죠. 누리과정에 정부가 돈을 안 내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이제 뻔뻔하게 네. 내려보냈는데 그 돈 뭐합니까 하고 전국에 지금 플래카드를 붙였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요. 여론 네. 조작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아주 큰 거짓말을 해라. 아, 그래요? 네. 어디 원칙입니까? 그런 거짓말 원칙도 있습니까? 여론 조작을 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저거는 거짓말이 아닐 것이야. 저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돈을 한 푼도 안 내려보냈는데 돈 내려보냈는데 그 돈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설마 그럴 리는 상식적인 정부가 상식적으로 정말 저런 얘기를 할까? 이게 바로 여론 조작의 제일 원칙이거든요. 거짓말을 이렇게 정말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를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하면 정부가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대통령이 그런 거짓말을 했겠어? 돈을 한 푼도 안 내려보내고 다 내려보냈다고 얘기했겠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설마 그랬을 리는 없을 설마 것 그랬을 리. 근데 지금 설마 그랬을 리가 없는 거짓말을 네.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정부 여기에 지금 이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네. 어제 유일호 장관도 담화를 발표했지만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있잖아요.
어제 뭐 공교롭게 또 2월 1일이어서 원래 경제 브리핑을 청와대에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노동사법, 그다음에 경제 부문과 관련된 법안들 이거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샷법과 관련해서 이것은 야당이 이미 그 북한인권법하고 연계해가지고 합의 처리하기로 해놓고 합의를 깼다. 이런 야당이 문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북한인권법은 왜 나왔는지도 사람들이 좀 궁금하기는 한데 여하튼 이것은 지금 보니까 국회 법사위 통과를 한 상태여서 원샷법은 이번에 이 상태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그러니까 둘이 나서서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언론에 대고 이제 대국민 홍보 메시지를 퍼붓는 것인데요.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는 상황 같아요. 팟짱에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정도인데 이걸로 되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당내에 그 이제 지도부가 2학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그 지도부 구성이 다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소통위원장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시면서 저희도 이제 당연직으로 물러나게 됐죠. 네. 근데 그 아직 임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지금 인선이 안 돼서 이번 주에 지금 인선되고 어제 이제 발표했죠. 그래서 정치기장은 유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총선 기획단장 정장선 의원 네, 임명하고 하고 공약단장은 공약단장 이용섭 의원 임명하고 전 의원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 진용을 갖춰 나가는 상황이라서 아직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은 이제 대변인 수준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종범 수석이나 유일호 장관이나 아마 국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중이 없는 장관과 경제 수석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비중이 없는 경제 수석 그다음에 경제 장관 이 사람들은 어디선가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로봇처럼 따라서 하는 뭐 이런 분들 아닌가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지금 이제 얘기하는 대로 재벌들이 그 정책을 이런 걸 꼭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그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경제 전문가라면 누구나 뻔히 알고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시키는 대로, 너네 왜 야당 그 정치,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야당 심판론으로 몰고 가야 돼, 빨리 나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답답한 것은 수출이 18.5%나 지금 급감해서 이 사람들은 빨리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기 이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무적인 이런 야당 비판하는 이런 회의를 하고 그런 담화문이나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그러면 담화하고 났으면 기자들 질문 받아야죠. 기자들 질문을 안 받았죠. 단 한마디도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지금 정부의 이게 박근혜 정부의 바로 정체죠. 대통령부터 기자들 질문 안 받고 기자들 질문 안 받는다고 몇 년째 아우성을 하니까 기자들 질문 받는데 그건 다 원고에 써 있는 대로 해서 이건 무슨 무슨 드라마 찍듯이 미리 각본대로 대본 다 받아가지고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거 기억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했을 거다. 이 너무나 지금 코미디 같은 정부잖아요. 대본이 있다는 것이 다 보도돼 있고 그런데 그걸 대통령께서 또 뻔뻔하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 질문을 다 기억하지. 이게 지금 완전히 코미디죠.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국민들은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케이크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왜 자꾸 하지?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다 잘 됐고 저 야당이 저번만 통과시켜주면 더 잘 될 건데 왜 국민들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들 하지? 지금 이 수준에 와 있는 정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런 그야말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마는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현재 경제팀은 경제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정치적인 노름, 그 선전 도구로 지금 전락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샷법의 경우에도 자꾸 야당은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또 했거든요. 그리고 대서특필 또 언론들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원샷법이라는 게 이런 게 미국이 있나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일본에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산업자원위원회 이제 홍익표 의원께서 소위에 들어가서 이걸 하셨는데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일본법을 보고 왔다. 네. 그래서 그 국장한테 그러면 일본법 가져와 봐라. 네. 그랬더니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읽어봤느냐? 네.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럼 어디서 일본법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짐작은 뻔한 거죠. 자기는 보진 못했는데 계속 일본법 따라서 우리는 이 법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하기엔 전경련에서 그렇게 얘기했겠구나. 아하, 전경련 얘기를 듣고. 네. 그래서 우리 홍익표 의원께서 다 가져오라서 그걸 다 읽으셨대요. 네. 일본법을. 예. 그때 일본법은 지금 한국의 이 원샷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이래요. 어떻게 돼 있답니까? 일본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그 미국에서 아까 네.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처럼 새로운 첨단 기업들을 이렇게 자꾸 인수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이 그렇게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때 네. 그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법이랍니다. 아, 근데 지금 한국의 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네가 갖고 있다가 지금 이게 수익이 안 나서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는 네. 기업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자산이 있으니까 자산을 매각하면 그 자산에 대해서 이익 본 거 이런 것들에 기본적인 세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뭐 그러니까 온갖 세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깎아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하면 그럼 한국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재벌들 세금 깎아주자. 결국 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정부가 자꾸 재벌들 세금을 이연하는 법을 자꾸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걷어야 될 거를 10년 뒤에 걷게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그걸 반대할 때 아니 그거 그냥 세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10년 뒤에 내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장- 10년 뒤로 연기를 해놓고 네. 그게 10년 뒤쯤에서 이제 세금 낼 때쯤 되면 이런 원샷법 이런 걸 딱 내놔서 또 안 내게 하는 거죠. 안 내게 하는 방법을 네. 계속 꼼수로 일관을 하는 거네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직장인들은 매월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13월에 폭탄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에도 또 세금을 내고 뭐 이런 건데 재벌들은 10년 동안 유예했다가 나중에 또 10년 지나면 원샷법 같은 거 가져와서 또 재벌 세금 깎아주는 법안을 내고 이러면 이런 불공평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에게는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은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알면 네. 저는 폭동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이 경제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감추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은 70년대하고 거의 같은 거죠. 70년대 그렇게 그냥 재벌들 특혜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동자들 이렇게 그 굉장히 어려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저절로 알게 되니까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서 결국 정권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걸 다시 한번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합리적인 보수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지금 입을 닫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을 열고 계신 분들 보면 나는 십상시의 명령을 감수하겠다. 그다음에 재벌들하고 이익을 같이 하겠다. 지금 이런 사람들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장관 뽑으려고 했는데 경제장관 부총리 뽑을 사람이 없어서 돌고 돌다가 결국은 유일호 장관으로 말 잘 들을 것 같은 유일호 장관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국정은 그야말로 파탄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이고 정말 홍종학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나라에 과연 희망이 있는 건가? 박근혜 정부가 더 나라를 망가뜨리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고 보장할 수 있는 건가라는 답답증마저 아니 드는데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그 한겨레 신문에서는 그 우리 동계 올림픽을 걱정을 해서요 기사를 하나 나왔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 숫자가 나오니까 우리 스키 타는 인구가요 네. 2004년보다 지금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스키 인구가 있어서 그 스키 인구가 계속 이제 스키를 더 많이 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네. 쭉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스키들을 안 타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네. 스키를 탄 인구가 2004년 수준보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키가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 태백에 오투 리조트라고 있는데 네. 오투 리조트 작년서부터 망했어요? 지금 스키장 못 열고 있죠. 수천억 원을 들여서 스키장을 만들어 놨는데 스키장이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는 운영이 거예요. 안 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도 아마 뭐 그럴 상황일 거고요. 금년에도 작년에도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예, 뭐 여러 날씨 가지로. 관계도 있는데 예. 지금 이게 2011년 이후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 관계로만 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어제 당구를 쳤어요. 당구요? 국회의원도 당구를 칩니까? 누구랑 치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어제 이제 저녁을 같이 먹다가 오래간만에 네. 이게 우리 그런 추억의 당구 얘기가 나와서 의원님들끼리요? 아니야 의원들은 아니고 이제 네. 제가 누구 예, 만났는데 지인들. 네. 지인들 만나서 얘기하다 야 그럼 우리 당구 한 게임 치자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또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게 요즘 당구장이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술들도 안 먹고 네. 그러니까 다른 오락할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지금 당구장에 갑자기 사람이 좀 늘기 시작.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는 증거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급 술 먹던 사람들이 고급 술을 안 먹고 자꾸 이렇게 이제 소주 많이 먹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피고 이러는데 담배값 올리고 지금 소주값 올리고 네. 이러면서 서민들 더 쥐어짜는. 그런데 서민들은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중산층이 소비하던 것들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 시장 가도 옛날하고 다르다. 네. 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게 옛날하고 다르다. 네. 어디 뭐 동네 그 구멍가게를 가더라도 이게 옛날하고 다르다. 이거는 그냥 우리 전통시장을 가더라도 네. 이게 꼭 저 대형마트 때문만도 아닌 것 같다. 제가 지난 주말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요. 통상 주말에 남대문 시장 굉장히 많이 붐비잖아요. 외국인들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토요일 오후였는데 그 외국인들만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불경기가 너무 심각해서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경제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네. 있거든요. 그거를 다 느끼고 있는데 그걸 유일하게 지금 그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안 하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서 상임위 할 때 꼭 물어봅니다. 지금 서민경제 데이터를 좀 갖고 와더라. 서민경제 당신 데이터 뭐 알고 있느냐? 네. 없어요.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는 겁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국가와 결혼했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국가 그분이 얘기하는 국가가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케이크를 안 먹는 사람들이 왜 케이크를 안 먹냐? 배고프면 케이크 먹지. 이 국가인 거죠. 그분의 국가는 그런 네. 국가인 거예요. 네, 그런 네. 국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케이크를 어떻게 먹어요? 지금 밥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 케이크 한 조각에 7,000원이에요. 못 먹어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지금 싸늘하게 현장을 식어가는데 지금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정책 하나 내놓는 게 있냐고요. 그 정책을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았고 성남시에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거 그렇습니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시장의 서울시는 아마 이제 서울의 그 위치 때문에 그런 거 못 할 건데 이재명 시장의 저 정책이 아주 기가 막힌 정책이에요. 기본소득 정책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근데 청년배당? 청년들한테 그걸 네, 주는데 성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 지역 화폐로 주는 거예요. 예. 상품권으로 준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뭐 정부가 뭘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다 대형마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 화폐 그다음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뭐 이런 걸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지역 활성화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죠. 저는 성남시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중고나라에 그런 걸 깡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는 아니 사이에 그게 이제요. 네. 그 깡 나온 게 네. 오직 어려우면 거기 깡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지금, 힘들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그걸 뭐 그게 깡이 나와봐야 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요. 구두 상품권 그럼 재벌 회사에서 그 직원들한테 구두 상품권 줬는데 그거 다 깡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시비를 건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건 이런 거죠. 지금 핵심을 찌른 거잖아요. 네. 서민들의 지갑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된다. 지역의 네. 상권이 다 무너져 갔다. 네.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청년들한테 돈을 지불하고 그거를 바로 이렇게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게 한다. 네. 이게 정상적인 경제 운영이죠. 바로 지금 어려운 경제를 거기에 얘기를 듣고 그 네. 경제에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끝에 나온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정부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받아서 전국화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그러니까 저희가 한데요. 작년에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할 때 네.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게 이거거든요. 2천억 원을 온누리 상품권을 갖다가 지급하자. 그래요. 메르스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네, 네. 그 그거 말씀하셨었잖아요. 추경안 부총리가 반대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전통시장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은 자기네 정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서민들한테 표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 그 온누리 상품권 2천억을 만약에 지금 그렇게 풀었다면 네. 전국의 전통시장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활성화가 됐겠죠. 이런 거는 이렇게 이 시장에 이런 식으로 그 경제가 어려워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자기네 철학하고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방송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 배반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고 한 달에 뭐 180만 원 정도 받는 노동자라고 치면 이런 분들이 광주에 사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찍을지 모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 TK 혹은 PK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또 지역주의에 따라서 투표를 한단 말이죠. 그 결과 본인의 계급적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엔 좀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번 있어요. 선거에서는 바뀔 것이다. 네,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당이 뭐 한석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구의 지역 경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GRDP가 전국 꼴찌입니다. 대구가. 이게 대구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년째 꼴찌예요.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그 지역에 내려가서 국정감사 가보면 그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이 꼴찌에서 3, 4인가 해요. 부산이요? 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부산 시민들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네.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묻지마 투표를 했더니 네. 결국은 대구는 전국 꼴찌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거기에 우리 당 의원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어서 대구에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정책하고 지금 이재명 시장 하는 것처럼 대구에도 뭐 청년 수당도 내주고 대구 청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거 해주고 또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뭐 무조건 투표가 되니까 네. 당선되니까 대구에 이분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대구에 이분들이 관심 있는 것은 거기에 무슨 아파트 짓는 거, 네. 거기에 무슨 그 SOC 투자하고 이러는 거, 개발. 이런 거에 네. 관심이 있어요. 왜? 그거는 지역 토호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토호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구나 부산의 이런 그 국회의원들은 바로 거기서도 지방 재벌들하고 그 이익만 위해서 일을 했지 실제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거의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구나 이런 데 가보면 부산에 가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서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얼마나 이렇게 그 서민 친화적인 이런 정책을 폈는지 이런 얘기를 알게 되면 정말 깜짝깜짝들 놀라실 건데 불행하게도 이제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도 오래되고 슬슬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조금은 더 알게 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KTX가 이제 뚫리니까 네.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하면서 야 우리가 이게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그 인식이 있다고 저는 듣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그럼 이번 총선에서는 이게 경제적 관점으로 투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주의에 의존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면 과거에는 보면 호남 지역은 전부 파란색이고 영남 지역은 전부 빨간색이고 수도권은 좀 갈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선거 분포도를 저희가 봐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네. 전에는 어르신들이 뭐 그런 거 경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네. 투표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명확하잖아요. 만약에 다음번에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네. 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기는 저렇게 몇 년간 계속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그냥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자들을 그냥 노예로 만드는 그런 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저당이 힘을 더 얻게 되면 그러면 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 그 지금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육을 위한 예산들은 다 줄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이게 이제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야말로 보육에 대한 그런 복지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당이 어느 당인지는 그 아무리 저쪽에서 그렇게 야당의 욕을 하더라도 네네. 그거는 명확해진 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서부터 우리는 꾸준하게 복지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 당이고 저기는 지금 꾸준하게 그것을 선거 때는 네. 선거 때는 그 공약 갖다가 열심히 이제 거짓말로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역행하는 그런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6개월 동안은 국민을 위하는 척했다가 그다음에 나머지 3년 6개월 동안은 완전히 재벌만 위하는 정책, 국민한테 그냥 쥐어 뜯어가지고 재벌 갖다 주는 정책, 이런 정책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저는 상당히 이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이 떴다. 눈을 아니, 뭐 떴다.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나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대통령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나 이걸 생각해 보면 근데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더 어려우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네, 뭐 분들이 사실 지금 그 새누리당의 지지율 40%를 유지하는 기둥이 아니냐 이런 그 냉정한 분석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홍천을 영입했어? 뭐 이런 그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조중동 언론은 모든 게 야당 탓이다. 그리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의 플랫폼 역할을 해준다면 서로 공생하지 않을까요? 클로즈업된 홍 의원님 얼굴 멋져요. 굉장히 클로즈업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대선 지면 이민 가야지. 답이 없다. 홍 의원님 대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40대 이하는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합니까? 삶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의료기기나 바이오 산업 육성은 삼성의 의료 민영화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나라냐님은 별풍선 100개를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열받아서 못 살겠어요. 홍 의원님 당구 몇이세요?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조홍천 검색 순위 다음에서 3위다. 이런 여러 의견들도 주시고 계십니다. 몇 가지 제가 이것 가운데 이것도 있네요. 떡볶이까지 재벌이 만드는 시대입니다. 중소기업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의료기기 바이오 산업 육성, 삼성 의료 민영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40대 이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안 좀 알려달라.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참 이게 좀 벙벙한 질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의원님께서 어떤 비전
뭐 이런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답답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번에 저희 10만 당원이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저희 온라인 당원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저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제가 얘기 있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10만 명이 어떤 정당에 입당을 했다. 이건 아마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지? 그러고서 이제 계속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 수기를 받았습니다. 입당을 왜 하시게 됐는지. 입당 수기. 예, 그걸 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몇 분을 뽑아서 이제 문재인 대표님께서 이제 친필 카드 보내고 이렇게 네네. 그 문재인 대표님이 친필 카드 보내줄 테니 이제 수기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읽어보고 정말 눈물이 났는데 네. 그분들 얘기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다. 내 인생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기대는 없다. 근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 당에 입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이 한국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한국만 이런 게 아니고 재벌들이 저렇게 된 경제는 역사상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도 그랬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재벌 때문에 전쟁까지 했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재벌들이 경제 정책을 좌우하면 네. 전쟁까지 하는 거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익은 전쟁하는 게 자기네 이익이니까 사람들이 죽든 말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온 국민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재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선 하수인이 돼가지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져서 누구든지 뻔하게 온 국민이 못 살게 됐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반복이 되었고 지금 한국에 그 과정을 가는 건데요. 네. 그러면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망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독일이 망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미국도 뉴딜이라고 해서 그걸 네. 정책을 해서 그때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네. 루즈벨트가 4선 네. 대통령을 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이제 전쟁 이후에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른바 한국으로 보면 거의 빨갱이 같은 그런 정책을 네. 취한 거죠. 그런 이제 삼인주의 정책을 취한 것이고 그래서 독일이 다시 라인강의 기적이 된 거죠. 네. 우리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때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상식인 거죠. 자본주의가 저렇게 재벌로 인해서 비대하게 돼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되면 망한다. 네. 따라 대신에 이렇게 복지를 늘리고 그다음에 온 국민이 잘 살게 되면 지금 정부 여당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라 망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그러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고 그다음에 독일도 지금 라인강의 네. 기적으로 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네. 됐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저렇게 됐고 네. 재벌들 해체하고 네. 저렇게 됐고 따라서 이것은 명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같은 재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복지를 확대하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차를 얘기하면서 제가 상임위에서 네. 한국의 전기차 시장 지금 현대차 저거 망할 건데 왜 전기차 지원 안 하냐 얘기한 사람이 저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전기차 그거 지원하게 되면 그 재벌 지원하는 건데 홍 의원 그거 찬성함. 아니 이게 지금 재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가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그래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노르웨이 같은 데는 노르웨이는 산유국이에요. 네. 산유국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은 지금 전기차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지원을 안 합니다. 왜? 현대차가 전기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그냥 무너지고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가 전기차에 그러면 지금 중국 그 차들은 막 전기차 생산해서 거기서 막 아니 쫓아와가지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현대차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이제 거기서 이제 네. 판단을 잘못한 거죠. 판단을. 그러니까 투자를 전기차에 10조 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 땅에다 강남 땅 10조 원을 사는데 투자했으니 돈이 전기차를 없구나.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전기차를 거죠. 개발할 돈이 없어요. 예. 땅 사느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강남에 10조 원을 투자했으니까 현대차의 똑똑한 인재들이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저 10조 원을 어떻게 굴릴 건가? 강남 땅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이거 신경 쓰고 있지. 지금 전기차 더 좋은 전기차 만드느라고 네. 여기 신경 쓰겠냐 이거죠. 자동차 회사가 부동산 개발 회사가 됐겠다요. 그러니까 그죠? 손쉽게 지금 네? 돈 벌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저희가 지금 많이 늦었지만 네. 지난 8년간 철저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망가졌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았을 때고 네. 지금이라도 저희가 집권하면 저희가 어제 이제 더불어 성장론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네, 사실 그 얘기를 좀 오늘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유일호 장관 비판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지금 56분이라서 더 길게 할 수 없어. 그거는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그 좀 종합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 성장 담론을 가지고 야권에서 지금 담론에 대한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담론 얘기를 좀 했어야 됐는데 진행자가 미숙해가지고 30분에 끊고 그 얘기로 들어갔어야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길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의원님 꼭 그 10만 당원 얘기하실 때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콧날이 시큰해지시고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그 정도로 감동적인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콧날이 시큰해지셨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야 다 포기하고 이제 무슨 비전이 있겠나. 그러나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과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행복은 다 떠나서라도 최소한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토대는 되겠냐. 이민 가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빨리 판단해서 결정해줘야 애들이 더 힘들게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집집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안을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말 잘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